안녕하세요. 자, 오늘 17차 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80쪽입니다. 280쪽 펴주실까요? 그래요. 자, 제목이 뭐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요즘 가장 핫하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걸 갖다가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누구를 생각한 발전? 미래를 생각한 발전입니다. 그 미래와 연결시켜서 우선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 자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해서 우선 쭉 알아보는 게 이번 17차 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0쪽 내용을 여기다 선생님이 옮겨놨습니다. 먼저 자원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여기 자원은 이렇게 개념이 나옵니다. 두 줄의 개념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연 상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 중에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굉장히 폭넓게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쓰레기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또 볼 때는 자원으로 여기게 되면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그것도 자원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원의 폭을 굉장히 넓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자원은 폭을 굉장히 좁혔어요. 자원 중에서도 천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여기선 공부를 해줄 겁니다. 에너지 자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죠.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 뭐야? 아니, 여러분들 뭐 옷 만든 거, 이런 책상,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에너지 자원의 중요한 원료를 갖고 사용하고 있죠. 그래. 석유. 가장 대표적이죠. 석유보다 조금 앞서서 이용했던 게 석탄이죠. 요즘에는 천연가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공통적으로 불러주는 이름이 있죠. 뭐라고 불러준다고? 화석연료. 땅에서 오랫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서 얘네들이 주성분이 무엇이다? C입니다. 탄소로 이렇게 된 것들을 우리는 불을 지피는 거죠. 이 탄소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불을 지핀다. 누구와 만나게 한 거야? 그래요. 산소와 만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합쳐주면 무엇이 돼?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되지. 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엄청나게 무엇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는 요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 CO2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좀 더 안락하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열을 찾았는데 환경은 오염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무턱대고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나쁜 선배, 나쁜 어른, 나쁜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자원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자원 때문에 사람들은 싸움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얘의 특징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의 특징을 우리 책에서 잘 표현해 줬어요. 두 번째 줄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 자원은 그 양이 유한하다. 그래서 자원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편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사실 책에서는 하나를 갖다가 빼놨어요. 무엇을 빼놨느냐? 이 자원은 어느 때는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가 때에 따라서는 그 가치가 낮아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옛날엔 가치가 거의 없었어. 대표적인 게 석유 같은 거야. 지금부터 한 300년, 400년 전에는 석유가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석유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됐죠. 그런 식으로 가치가 변화한다. 기술 상태라든가 그곳의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자원은 굉장히 중시 다뤄지고,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야.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식량 자원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곳에서는 꽤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가변성이라고 얘기해요. 가치가 변화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자원의 특성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변성 하나 플러스 해놓죠. 자,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현 세대는 물론 미래 경제, 환경, 사회 안정에 위협 요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편 세계 자원 소비량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무지하게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거기서 우리는 엄청난 열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화석연료는 연료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조금 아까 설명됐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배출하여 기후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사용하면 재생할 수 없으므로 자원 고갈에 따른 문제를 갖고 오게 된다. 이 고갈은 이 유한성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갖다가 우리는 고갈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에너지 자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래 자료 더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실태.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 현실 2014년 걸 갖다가 여기다 표로 표현해 줬죠. 에너지 수입이 세계 5위야. 지금 조금 이따 봐야 될 여기에 각종 에너지의 수입량이 있는데 지금 여긴 3위까지만 표현돼 있어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조금 더 조사한 5위까지의 순위를 갖다가 얘기해 줄 건데, 그러면 그 5위, 6위 근처에 우리나라가 자꾸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 순수입 세계 5위다. 1인당 전력 소비 세계 13위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8위다.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좋은 건 아니야. 이거 높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거기 1차 에너지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첫 줄 봅니다. 원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태양에너지, 자연에서 직접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가로로 이렇게 묶고, 종류 가로로 묶고, 자원에서 직접 공급받는 에너지, 그리고 1차 에너지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1차 에너지 개념이 쓰겠죠. 1차 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수입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다.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알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제적 에너지 위기가 닥칠 때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국제적 에너지 위기.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일 쇼크라고 불러줬는데 벼랑간 석유 가격이 물론 몇몇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끼리 단합을 한 거야. 그래갖고 석유 생산을 줄여. 그럼 석유 가격은 폭등하죠. 폭등했을 때 파는 거야. 그러면 그이들은 돈을 많이 벌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석유 매장이 없는 나라들은, 대신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게 바로 석유 파동이야. 그런 파동이 생겼을 때 에너지 확보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86.7%,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 외국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해갖고 우리나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음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에너지 소비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의 문제점, 제일 큰 문제점은 뭘까요? 수입 의존도가 크다는 거죠. 여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높다. 이렇게 높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문제를 갖고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주요 에너지 자원은 어디에 분포하고 어디에서 소비될까? 에너지 자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 두 개를 갖다 중심으로 봐주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봤던 흐름의 지도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지도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생각나나? 유선도라고 얘기했죠. 선을 이용해서 이동의 방향과 이동량을 표현해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될 것은 역시 석유와 석탄입니다.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발하는 자리가 어딘가를 한번 잘 봐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석유를 표현해 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곳은 이 자리죠. 여기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네. 석유, 빨간색으로 표현하죠. 여기가 제일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 자, 여기가 어딜까? 그래.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요 안에 작은 점에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서남아시아입니다. 서남아시아죠. 특히 서남아시아 중에서도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걸프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만. 여기가 석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고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렇게 산업이 발달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하게 되는 거죠. 또 중요한 선들을 몇 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여기가 또 많이 빠져나오고 있죠. 요거는 어딜 얘기해 주는 거야? 러시아를 얘기해 주는 거죠. 러시아에서도 유럽 쪽으로 석유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요 나라가 또 석유가 많이 나오네요. 유전 표시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요거 아프리카에서 석유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 나 5글자. 그래. 나이지리아입니다. 석유 생산이 많습니다. 다음 여기가 또 유독 많죠.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요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이름 바뀌었죠. 대통령 바뀌면서 이름 바뀌어버렸어요. 다음 멕시코 지역도 꽤 많이 생산합니다. 생산량은 중국도 만만찮아요. 그러나 자체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저렇게 수출하는 선은 안 나오고 있죠. 여기 캐나다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대표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대신 석탄이 많이 빠져나오는 곳을 한번 살펴봐야 돼. 사실 석탄 표시 까만 점이야. 제일 많은 곳은 어디야? 어디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 여기죠. 어느 나라? 중국이에요. 세계 생산의 거의 50%를 얘가 생산하고 있어. 그러나 여기서 석탄이 빠져나가질 않죠. 석탄은 자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야. 그래서 그대로 자기 나라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빠져나가는 나라, 아까 봤던 러시아 역시 빠져나가고 있죠. 여기가 무지하게 빠져나가고 있죠.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미국도 생산이 많은데 수출은 못해요. 캐나다 좀 수출하고 있고,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수입을 하고 있네요. 이 정도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입니다. 어떤 나라가 많이 생산하느냐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거론했던 지역의 나라들이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일단 첫 번째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죠.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 그러니까 요 기타에 들어가 있겠죠. 캐나다가 4위입니다. 5위가 중국이에요. 6위가 이라크입니다. 6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는 아까 공부한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에 있는 곳이고, 이 나머지 네 나라는 세계에서 1위부터 4위까지 면적이 넓은 나라야. 그만큼 면적이 넓으니까 자원도 풍부하겠죠. 수출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도 저 페르시아만에 있는 나라죠. 그 다음 많은 나라가 요 이라크입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의 최대 생산국 나이지리아, 캐나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량은 미국, 중국, 인도가 1, 2, 3인데 4위가 일본, 5위가 우리나라입니다. 5위가 한국이에요. 6위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도 같이 조금 더 살펴보자. 절대량이죠. 중국이 45.8%, 세계 50% 정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순서인데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인이라고 보통 줄여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 이런 순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쪽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는 전부 자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콜롬비아, 요 까만 점 하나 높였는데 그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요 나라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손 빠져나가고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줄여서 표현하죠. 남아공입니다. 수입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가 일본이 3인데 4위가 한국이에요. 이게 한국입니다. 5위가 독일입니다.
석유, 석탄 전부 일본, 한국, 독일이 3위, 4위, 5위 또는 4위, 5위, 6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보도록 하죠. 천연가스는 미국, 러시아, 이란, 그 외에는 카타르, 캐나다, 중국인데 양이 이건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수출량은 러시아, 카타르. 카타르가 생산에 있어서는 4위야. 그런데 수출은 2위로 돼 있죠.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어디서 많이 생산되느냐? 여기에 있는 북해 연안에서 많이 생산됩니다. 영국도 사실 저것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나라죠. 석유와 천연가스가 저 바다에서 많이 나옵니다. 노르웨이가 그래서 세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 캐나다라든가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입입니다. 독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순서인데요. 그 다음이 중국, 4위가 중국, 5위가 터키, 6위가 우리나라입니다. 6위가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에너지 순수입 세계 5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낄 수 있겠죠. 석유는 몇 위? 5위. 석탄은 몇 위? 4위. 천연가스는 몇 위? 6위.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비교 1.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을 찾아 비교해 보세요. 비교 이미 다 됐습니다. 예측. 자원의 생산과 소비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다양한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와 갖고 있지 못한 나라 간의 갈등이 제일 큽니다. 자원 보유국에 그런 걸 자원 민족주의라고 불러줍니다. 자원을 무기화한다고도 표현했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거야.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석유를 갖다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가치를 올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돈을 가지고 자신 나라의 발전에 이용하는 거죠. 그런 걸 가장 잘 이용했던 곳이 아까 석유 파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산유국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게 있어요. 오페크라고 불러주죠. 이게 대표적인 이런 자원민족주의, 자원무기화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자, 이런 갈등이 있고요. 다음, 국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통 때는 여기 A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B라는 나라가 있어. 그 사이에 바다가 있어. 그러면 바다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 갔는데 요 근처에 섬이 있으면 그냥 큰 신경 안 써요. 옛날에는 누가 차용하든지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석유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게 실제로 전 세계에는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와 요 지도를 통해서 세계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생산을 일단 살펴봤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줄까요? 석탄과 석유가 양대 자원인데 얘는 매장 모습과
그 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석탄은 고체이고요. 석유는 액체이죠. 만들어진 시기도 차이가 나. 석탄은 고생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일부 중생대에서도 생산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야. 그런 오래된 주로 식물이 땅에 묻혀서 강한 압력과 열을 받아서 탄소가 된 것이고, 석유는 신생대 때 주로 바다 안에 있는 동식물들, 유기물들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걔네들이 바다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그 위에 지각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덮이게 되고, 역시 열과 압력을 받아서 탄소화된 겁니다. 그런데 석탄은 일반적인 여러 군데서 발견되지만 석유는 특별한 구조가 발달된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걸 갖다가 배사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각은 어쩔 수 없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각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해.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부러지는 걸 습곡이라고 얘기해요. 습곡 형태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습곡 작용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요 중간에 석유가 매장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일까, 볼록 나온 곳일까? 이런 구조의 이름이 틀려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을 향사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볼록 나온 걸 배사 구조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 자리가 석유가 있는 자리다 라고 할 때, 석유는 요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사 구조가 발달 안 돼 있는 곳에서는 석유 생산을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관에 매장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맨 아래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제일 무거워요. 여기가 물이 되어 있고, 이렇게 물이 있고, 그 위에 석유층이 나타납니다. 석유층. 자, 여기에 석유층이 나타납니다. 색깔이 구분되니 여기 석유층이 나타나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천연가스층이 이렇게 그 비중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이 층은, 여기는 이거 이 색깔이 될까? 안 보이네. 여기는 브루투스층이래야 돼. 그래야지 빠져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곳에 이렇게 파이프를 설치해서 석유를 꺼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곳은 무슨 구조? 배사 구조에서 석유는 생산된다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겁니다. 자, 일단 요 제1 자료를 보고 이어서 이제 자료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에는 이제 두 가지 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표는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얼마큼 많이 사용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2015년 걸 보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물론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가장 가까운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뭐야? 눈에 보이잖아, 몇 프로. 그래, 아는 거 얘기한다니까 모르는 거 안 물어봐. 자, 석유가 1등입니다. 2등이 석탄입니다. 3등이 천연가스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얘네가 절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1차 에너지 중에서 순위를 갖다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에 그 자료를 나타내주고 있죠. 연간 생산량, 석탄은, 천연가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로서 발견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매장량이 그 다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매장량을 갖고 연간 생산량을 나눠주면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는가가 나오죠. 미리 여기 계산이 잘 됐네요. 석탄은 저기 89만 1531을 7861로 나눈 거야. 얘로 나눴어. 그랬더니 113이 나오는 거야. 천연가스는 18만 6,900을 갖다가 3,539로 나눈 거야. 그랬더니 53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거 너 계산기 두들기면 되죠. 그리고 이런 건 전혀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선생님이 미리 두들겼어. 띵. 55년이래. 그러니까 석탄과 천연가스는 앞으로 50년 뒤, 여러분들이 50년쯤 있으면은 70, 그래 70 가까운 나이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박물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봐야 돼. 그런 걸 이용하는 자동차 이제는 없다라고 봐주면 돼. 요즘도 뭐 수소를 이용한다든가 전기를 이용하는 자동차들이 일반화되고 있죠. 그리고 2065년이 되었을 때 남아있느냐. 야, 한번 따져보자. 2065년이면 너희들이 1학년이 2004년생이라고 그랬나? 선생님 기억에는 2004년생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60살 조금 넘었을 때 과연 얼마큼 남아있을까를 따져주는 겁니다. 60년 뒤, 그러니까 확인 매장량을 갖다가 60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남는 양, 선생님이 역시 미리 계산했습니다. 석유는 현재 매장량의 10분의 1 정도 남아있네요. 23만이 2만이 됐으니까요. 석탄은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겠죠? 그렇습니다. 한 반 정도 남아있네요. 천연가스는 천연가스가 제일 적게 남아있네요. 이런 형태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 매장량, 발견된 매장량 중 현재 생산 기술과 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는 매장량을 얘기해 주는 거야. 물론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자원이, 새로운 유전이라든가 탄광을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확인 매장량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가 캐봤자 소용없는 작은 유전도 그때는 또 캘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걔도 확인 매장량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채연수를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가채연수, 확인 매장량, 그 해의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개념이니까 같이 한번 봐주도록 했고요. 그 아래 이제 질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고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이러면 되겠죠. 2015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자원의 공통점, 역시 이 세 가지 자원을 갖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세 가지 자원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까?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무슨 연료다? 화석연료라는 공통점. 쓰고 나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무슨 자원? 고갈 자원이다. 고갈 자원이다.
그리고 공통점 하나, 역시 탄소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나의 빈칸 채워보자. 자, 같이 다 채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나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자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해 보자. 이 특징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한성. 자원은 어떻게 된다? 고갈된다. 소극적인 거는 어떻게 하자? 아껴 쓰자. 절약하자인데 사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아껴 쓰는 것 말고는 무엇이 있을까? 자원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겠죠. 기술이 늘어나면 를 개발하면은 역시 새로운 저품위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소극적입니다. 고골자원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 문제도 적게 일어나는 새로운 자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우리는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것 같긴 하지만 이쪽에 신경을 꽤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환경 문제도 결국은 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 늦출 수 있을 뿐이죠. 그 늦출 수 있는 것. 종국에 가서는 얘도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개발해내는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재생 에너지. 너희들 알고 있는 거. 반짝반짝. 그렇죠. 태양열. 또는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 바다의 파력이라든가 조력을 이용한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계속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세대는 이런 화석 에너지가 주가 아니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주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17차 시 수업은 이렇게 281쪽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82쪽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대면 수업을 하면서 만나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